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림경영 지도원 산림보호학 파트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 이 산불이죠, 산불. 요즘 산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산불이 매년 한 번씩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특히 우리 같은 이제 산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산불에 의한 피해에 굉장히 예민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산림경영 지도원 가서 여러분들이 담당한 산림이 있어. 근데 거기에 화재 한번 나봐요. 엄청난 피해. 엄청난 피해죠.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의한 피해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슨 피해를 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시험도 봐야 되긴 하지만. 자, 첫 번째 산불에 의한 피해 종류죠. 성숙 인분에 대한 피해입니다. 산불 피해를 받으면 피해 인분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다른 인분에 이체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산불은요, 산불이 나게 되면 이 불이라는 게 다 태워버려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약해지게 되겠죠. 기존에 일어났던 것들을 다 모두 날려버리는 거니까. 유령림 및 장령림에 대한 피해입니다. 유령림은 어린 나무들이 있는 산림, 그리고 장령림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는 얘들이 있는 산림이죠. 유령림에 어린 나무들이 있는 산림에 피해를 받게 되면은 갱신치수가 전멸하게 되어 재조림을 시작하게 된다. 자, 산림이 이렇게 있고, 이 산림에 예를 들어서 나는 소나무림으로 만들고 싶어. 소나무림으로 만들고 싶어서 조그만한 소나무림들이 지금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산불이 나면은 얘네가 아예 뿌리까지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 이 소나무림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다시 재조림을 해야 되므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자, 장령림은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해요. 얘네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배 가지고 목재를 수확해야 될 얘들인데, 얘네를 어떻게 목재 수확할 수가 없겠죠. 목재 가치가 이미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산불이 난 그 나무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피해입니다. 여기선 좀 볼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토양 입자가 있고 요 사이에 공극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 공극에 있는 수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증발이 됩니다. 열로 인해서 다 증발돼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들 다 없어져요. 토양에 있는 수분이 증발이 되다 보니까 토양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토양끼리 뭉쳐. 공극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공극이 있어야지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이 공극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공극이 없어지게 되니까 물이 왔어. 물이 이렇게 왔어. 물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지표를 따라서. 이것을 지표 유하수라고 하고요. 이게 늘게 되고 또 뭐가 없어지겠어요? 당연히 토양 안에 있던 영양분들, 토양 안에 수많은 영양분들이 있는데 미량원소, 대량원소 등등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런 원소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토양에 비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엽층이 소실되고 토양 바로 위에 낙엽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 낙엽들도 다 유기물이고 나중에 이 부식이라는 물질이 돼서 이 토양을 이롭게 하는, 토양 환경을 굉장히 이롭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데 이 부식도 안 되겠죠. 얘네가 다 타서 날아가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부식층까지 타게 되어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악화시킨다. 이 토양 안쪽에 보시면은 토양 안쪽에 보면 유기물이 분해가 되죠. 미생물에 인해서 분해가 되고 이 분해가 된 것들이 모여있는 부식층이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부식층이 있어요. 한 층인데 이 부식층이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양분을 엄청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굉장히 토양의 비옥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층인데 아까 산불이 나면은 이 지중화라고 해가지고 토양 안에서 나는 산불이 있습니다. 이 지중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부식층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이 얘기고,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 유화수량이 증대돼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3배에서 6배 이런 것도 나올지 궁금해요. 이거 나오면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문제가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 있는 겁니다. 이 증대되어서 물에 의한 침식이 격화되겠죠. 자, 토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비가 오면은 조금 스며들어서 이렇게 흡수되는 물들도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지표로 흐른다고 볼게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침식이 되겠죠. 이렇게 깎이게 되겠죠.
이런 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에 의한 침식이 격화가 되고. 네, 그 다음 산불의 피해가 잦은 경우 인산이라든지 석회, 칼리 등 광물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가 빗물에 의하여 유실되므로 토양이 척박해진다. 자, 여러분들, 자, 토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토양이 이렇게 있었고 막 토양이 불에 탄 거야. 화재가 막 일어났어. 화재가 일어나면 타서 뭐가 되죠? 재가 됩니다. 자, 재는요. 재가 돼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문제가 돼요. 재가 돼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재는 여기 있던 유기물들, 여기에 있던 물질들, 뭐 낙엽이라든지 동식물의 사체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여러 유기물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유기물들을 태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물들을 분해시켜 준 거예요. 이 불이. 그래서 재가 돼서 만약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 요소가 됩니다. 이 재는요. 근데 이 재가 날아가거나 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재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 근데 빗물이 와가지고 이 재들을 다 쓸고 내려간다고요. 지표 유화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표에 있는 이 재들을 싹 쓸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양이 척박해지겠죠. 영양분이 없어서 척박해진 토양이 되겠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림의 생산 능력은 당연히 감퇴되겠죠. 토양이 척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이 잦을 시 가치가 낮은 수종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가치가 높은 경우,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산불이 약하대요. 그리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낮은 경우는 산불에 또 강하고. 그래서 이 가치가 낮은 경우만 남는 경우가 많고, 또 관목, 키가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엔 키가 큰 이 교목보다 산불에 강해서 산불이 잦은 경우 교목을 대신해서 관목이 병성하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죠. 관목 같은 경우 굉장히 목재로 쓰일 수가 없죠. 굉장히 얇아가지고 목재로 쓰일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또 다양한 기능 당연히 저해가 되겠습니다. 수온 함양, 국토 보전, 풍치 보전, 수양처 제공, 공해 방지, 야생동물 번식 등의 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런 기능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독하에 산불을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산불을 놓는 경우도 있어. 그거 왜 놓냐면은 첫 번째 조림제 준비입니다. 자, 우리가 토양이 있고 유기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기물들이 지표면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 자, 근데 이 유기물들이 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온인 경우에 미생물이 살 수가 없거든요.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야 되는데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 유기물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냥 남아있는 유기물들은 쓸모가 없어요. 식물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토양의 비옥도에도 관여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물들을 어떻게 한다? 태웁니다. 얘네를 불을 넣어서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토양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이 천연 하종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조림지 준비할 때. 또는 관목과 잡초가 우거진 나무에서, 우리가 보통 조림지라고 하면은 이런 큰 나무들, 이 교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목이 어쨌든 간에 목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관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초본류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오히려 얘네 영양분만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조림지 처음에 준비할 때 이 관목이라든지 초본류 싹 다 없애고 그냥 이 교목만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을 넣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 임지에 약한 불을 넣어 고열에 강한 주소종을 살리고 잡수종을 제거하여 수목 간의 영양과 수분 경쟁을 완화시킨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열에 강한 수종을 키우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굴참나무를 키우기로 했어요. 굴참나무를 키우려면 굴참나무는 어차피 불에 강하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을 다 없애고 싶어. 나는 굴참나무만 키우고 싶어. 그러면 불을 지르는 거야. 불을 질러서 굴참나무 어차피 살아날 테니까 나머지 나무들을 이 잡수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병해충의 확산 및 확산을 방지하고 중간기주를 제거한다. 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다 모든 것이 다 열에 약하죠. 그래서 열로 인해서 다 죽고. 폐쇄 구가에 대한 천연 하종을 유도한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솔방울 같이 생긴 거. 솔방울 같이 생겼는데 이런 얘들이 가끔 가다가 안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얘들도 불을 지피면 여기에 열립니다. 열려서 여기서 뭐 포자가 나오든 아니면 씨가 나오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천연 하종을 유도를 하고 야생 목초의 양과 뭐 질을 개량시킨다고 합니다.
자, 산불 원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벼락에 의한 경우 이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에 의해서 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 그 다음 나무간 마찰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쨌든 불이 한번 나면 불은 번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건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논밭두렁 소각이 1위였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죠? 지금 산이 굉장히 문화활동의 주 장소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문화활동의 주 장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 입산자라고 하죠. 입산자. 입이 싼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입산자. 입산자들이 낸 불. 입산자 실험입니다. 입산자들이 뭐 캠핑한다든지 아니면 야영지로 이용한다든지 거기 뭐 브루스타 켜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해 먹겠죠. 또는 담배 피고 버린다든지. 입산자가. 그래서 입산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이 가장 많다. 1위. 그래서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농두렁 소각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산림화재의 종류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토양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산림엔 당연히 나무가 있어야죠. 그쵸? 이 처음에 어디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 지표에서 일어나게 돼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딱 피다가 버렸어. 버렸는데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여기 있는 낙엽을 이렇게 쫙 태운단 말이에요. 낙엽 얼마나 또 잘 탑니까? 자, 낙엽을 태웁니다. 낙엽을 태우다가 불이 예를 들어서 이 안에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어. 그쵸? 이 지표면에 따라서 진행되는 불을 우리가 지표화라고 하고요. 지표화 같은 경우에는 뭐 낙엽이라든지 유기물 이런 것들 태우겠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땅 안에 있는 것들 태운 거 아까 부식층 같은 게 있다고 했었죠. 부식층. 부식층 같은 걸 태우는 게 뭐냐면은 지중화. 땅 안에 있는 걸 태운다고 해서 지중화고요. 그 다음에 지표화가 이렇게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나무 줄기를 뭐라고 하죠? 우리 수간이라고 하죠. 수간에 일어나는 화재라고 해서 수간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여기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면 진짜 완전히 산불이죠. 여기 이 수간을 따라서 올라가서 나무 가지들과 잎이 있는 이 부분 뭐라고 하죠? 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수관. 그래서 여기는 수관화라고 합니다. 지표화, 지중화, 수간화, 수관화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중화 아까 땅 지표면 밑에서 그래서 낙엽층 아래에 부식층이 타는 불이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느린 속도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불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봤을 때는 이런 설명이 주어지고 이게 무슨 화재냐 라고 나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화. 지표화는 지중화랑 다르죠. 지표에 쌓이는 낙엽이나 지피물, 관목, 갱신을 하려고 했던 작은 나무들 이 불에 타는 화재고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산불입니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산불이고 이게 진화가 되면 뭐가 되냐? 이 수간화가 되죠. 나무의 줄기 따라서 쫙 올라가게 되는 이 화재고 자,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수관화입니다. 나무의 수간에 불이 붙어서 수간에서 수간으로 계속 번지는 불. 수간화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요.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고 열에 의해서 나무가 죽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산림 화재 위험도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산림 화재가 일어나는 피해, 산림 화재에 의한 피해, 그리고 산림 화재의 효용. 자, 그 다음에 산림 화재 종류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산림 화재 위험도를 좌우하는 요인인데 자, 산림 화재, 이 불이라는 거는 3요소에 의해서 일어나요. 3요소. 연료. 이거는 어디든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랑 뭐예요? 그쵸. 연료랑 산소. 그 다음에 열. 요 3가지가 없으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건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산림화재 위험도를 좌우하는 요인 첫 번째 수종입니다. 침엽수가 화렵수에 비해서 피해가 큽니다. 침엽수가 이 수지라는 걸 함유하고 있어요. 수지라는 걸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수지가 많죠. 수지라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잘 탑니다. 그래서 침엽수가 화렵수에 비해서 피해가 심하고 자, 음수. 대부분의 음수가 화재에 더 강해요. 대부분의 음수가 화재에 더 강하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록수가 낙엽수보다
화렵수 중에서 아까 이 침엽수랑 화렵수인데 침엽수가 더 피해가 심하고 그다음 화렵수 중에서는 이 상록수,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가 화렵수보다 불에 강하다. 그러니까 낙엽수가 더 불에 약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낙엽 화렵수 중에서 굴참나무나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와 같이 코르크층이 두꺼운 수필을 가진 것이 불에 강하다. 왜요? 코르크층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어요. 이 코르크라는 재질 자체가 단열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참나무류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음수가 많습니다. 음수. 내화력이 강한 수 중에 음수가 많아요. 자,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개비자나무 이런 애들 극음수거든요. 이런 음수들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알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내화력이 약한 수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그 학습모델 나왔던 학습모델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 외워주셔야 되고. 산림화재 위험들 제한형. 자, 두 번째 수령입니다. 나이는 큰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의 피해가 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표화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애가 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관화가 발생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산림화재라고 하니까. 근데 어린 나무 같은 경우 키가 작죠? 올라가기가 훨씬 쉽겠죠. 첫 번째로는 올라가기가 훨씬 쉽고, 자, 두 번째로는 자, 나무가 얘는 굉장히 굵잖아. 그쵸? 굉장히 굵고 코르크층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자, 치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죠. 얇기 때문에 숲이도 얇고 코르크층도 잘 발달되지 않아서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후와 계절입니다. 야, 여러분들 언제 불이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3, 4월에. 3,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3, 4월이고 지금 여기에 사실 좀 오류긴 한데 2월, 제가 알기로는 2월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습 모듈로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3,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공중 습도가 낮았을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습도가 50% 이하인 때 산불이 발생하기 쉬우며 25% 이하일 때 수관화의 대부분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발표해 주세요.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것도 같이. 자, 습도가 50% 이하일 때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25% 이하일 때 수관화의 대부분이 발생한다. 자, 요런 거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풍속이 클수록 산불이 당연히 번지기 쉽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고, 그리고 요 시간도 한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 동안 전체 발생 건수의 약 49%, 그러니까 거의 다 이 시간대 일어난다는 거예요. 1시에서 4시. 이때가 가장 뭐겠어요? 수분도 많이 증발이 됐을 테고 가장 건조할 때겠죠. 햇빛을 많이 받아서 가장 건조할 때겠죠. 자, 그럼 산림화재는 어떻게 우리가 소방을 하느냐? 산림화재. 그러니까 우리 화재 어떻게 끄냐? 불을 어떻게 끄냐? 자, 소화의 원리는 첫 번째 3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연료가 있어야 되고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이 있어야 된다. 열이 있어야 돼. 연료에 열이 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탈 수가 있어요. 자, 요것에서는 첫 번째 직접수화법, 직접적으로 불을 끄는 방법과 간접수화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수화법에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그냥 소화기 쓰는 거랑 소화기 쓰는 거 아니면 물 뿌리는 거 또는 흙 끼얹는 거. 물이랑 흙 이런 거 왜 끼얹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3요소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3요소 중에 뭐를 없애려고 하는 거냐면은 바로 산소. 요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뿌리다든지 아니면 흙을 얻는다든지 하면은 많이 타고 있잖아. 목재가 이렇게 타고 있었어. 만약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막 불에 타고 있었어. 이렇게. 불에 타고 있었어. 여기다가 물을 쫙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쫙 뿌리게 되냐면 이 타는 곳 주변이 산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로 가득 차게 돼서. 그래서 이 불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물이다. 바로 요 물.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 물은 분자가 더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토사라도 끼얹어라 주변에. 흙이라도 끼얹어서 이 흙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 불이 안 되게 불이 못 가게끔 해라.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소화기의 주 성분인 뭐 이런 것들, 인산암모늄, 제인산암모늄 등을 이제 소화약제에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헬기에 의한 소화약제 살포는 포말성인 소화약제 특성 때문에 물보다 약 2배의 살포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간접수화법입니다. 간접수화법. 자, 대부분이 이 방화선을 설치하는 거, 연소 저지선을 설정해 놓는 거. 자, 이런 게 있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맞불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불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맞불이 뭐냐면은, 자, 우리 아까 3요소 뭐뭐 있다고 했었죠? 연료랑 산소랑 열 있다고 했었죠. 맞불은 아까 전에 물 뿌리고 토사 뿌리는 거는 요걸 없애는 거였고, 자, 그다음 맞불은 뭐냐면은 요걸 없애는 거예요. 연료. 미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연료가 될 녀석들을 미리 태워버리는 거. 불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진행 방향이 이쪽이야. 여기에 연료들을 태워서 이렇게 가겠죠, 얘가. 근데 여기 연료가 없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적어도 진행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얘가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를 미리 태워놓으면은 얘가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맞불이에요. 그게 맞불인데 맞불은 좀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괜히 여기 태워놨는데 이게 또 불이 일로 번질 수가 있어. 또는 막 타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해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가 맞불을 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화수종을 심어주면 되겠죠. 불에 정말 강한 수종들 심어주면 되는데 요거 필수적이죠. 참나무류, 아외나무, 잣나무, 밤나무, 가시나무류, 나갑수종, 이깔나무 얘네가 정말 강해요. 강한 애들만 적어놨네. 특히 아외나무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참나무류, 아외나무, 잣나무, 밤나무, 가시나무류, 나갑송, 이깔나무 등 불에 강한 녀석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30m 내외 띠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지금 어디다 심었죠, 여러분들? 산 윗부분 여기가 뭐예요? 능선부에. 자, 불이 이러고 가서 일로 못 넘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강한 녀석들 심어가지고 여기다 뭐 심는다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녀석 심겠죠. 참나무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깔나무까지 한 요 30m 정도를 거기다 심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심음으로 인해서 이 능선 넘어가서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뒷불 정리인데 뒷불 정리는 그겁니다. 불 생기고 나서 불이 꺼졌어. 근데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란 말 있죠. 그 얘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봐서 없애자. 이렇게 있고, 자, 산불 관련 법령에 대해서 또 거기 있더라고요. 자료에. 산불 관련 법령,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인데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8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경로의 발령 기준 이렇게 있고, 자, 이 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 법에 있는 거를 제가 직접 가져와야 되는데, 왜냐면 법이라는 걸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2019년 7월 2일 날 됐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에 대한 내용은 학습 모듈에 안 넣는 게 맞죠. 안 넣는 게 맞고 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직접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는 학습 모듈에 있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자, 산불 경보라는 것을 낼 수가 있어요. 누가 내냐면은 산림청장이 낼 수 있어요. 산불 경보. 우리가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재난 상황 1등급입니다. 재난 상황 2등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령을 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대응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불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산림청장이 경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뭐 공무원을 더 많이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조치를 취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해서 경보를 내는데 뭐를 기준으로 내냐면은 자, 요걸 기준으로 냅니다. 산불 위험 지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냅니다. 산불 위험 지수가 좀 낮다 싶으면 관심을 내는 거고, 산불 위험 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 자, 요런 거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겠죠. 51 이상인 거 70% 이상.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겠죠. 자,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 주의를 주는데, 자, 선생님 그럼 산불 위험 지수는 누가 정해요? 산불 위험 지수는 누가 정하냐면은 군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합니다. 군립산림과학원장님이 산림과학원 분들께서 이제 자료들을 토대로 결론을 냈겠죠. 그 결론을 내서 마지막에 이렇게 통보를 하시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여기는 뭐 산불 위험 지수가 51
50일 이상입니다. 뭐 54입니다. 55입니다. 자, 요런 거 지역에 따라서 해서 했는데 요 지역이 50일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면은 주의를 주는 거고 산불 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면은 경계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불 위험 지수 높네요.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면은 심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따라서 뭐 공무원을 배치한다든지 뭐 조치를 취하는 그런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산불 결론 발령 기준 방금 전에 본 것은 산불 경보죠. 산불 경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산불을 냈을 때 또는 산불 냈을 때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고 일반 기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일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룰이에요. 룰. 무조건 이 상황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세 개를 같이 동시에 어긴 사람이 있어. 동시에 어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뭘로 하느냐? 뭐 가장 높은 걸로 한다. 또는 세 개를 합친 다음에 평균을 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한번 그냥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냥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읽어보시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야 이거? 과태료 낼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씩 오더라고요.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 1 있고요. 2 있고요. 1, 2까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은 산불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할 건데 자, 과태료. 자, 우리가 벌금이라는 게 있고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보시면은 벌금이라는 게 있고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벌금과 과태료. 자, 벌금은 여러분들이 법정에 섰을 때 판사 지휘봉으로 벌금 얼마에 처한다 땅땅땅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고 과태료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관에서 일하실 때 행정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공무원들이 봤을 때 너네 허가 받지 않고 입사통제구역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너네한테 행정처분 내려. 너네 발각됐으니까 행정처분 내릴 거야. 근데 너네 한 번 위반했으니까 10만 원 내. 해서 과태료를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내야 돼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입사통제 들어갔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들어갔어. 그럴 때 그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서서 판사님이 너네 질이 안 좋아. 너네 이거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벌금이고 어쨌든 이것은 행정처분. 공무원분들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보시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요런 게 또 문제 나올 확률이 높죠.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나오면 높은데 굳이 이거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냥 요거 요 정도구나. 요 정도구나 알면 되는데 요거 했을 때 10만 원, 요거 했을 때 20만 원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일단 우리 다 같이 지키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룰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시냐면은 똑같은 것끼리 외워주세요. 이렇게. 얘 똑같죠? 그리고 얘네 셋 똑같죠? 이렇게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랑 산림행정관서에서 표시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둘 다 10 똑같다. 그 다음에 나무의사에 대한 내용들 나오는데 나무의사 내용 요 세 가지 50, 70, 100 또 똑같다. 신고를 하지 않고 벌채, 임산물의 굴치 및 채취를 한 경우 자, 신고를 하지 않고 벌채, 임산물의 굴치 및 채취하는 이 경우 굉장히 많죠. 이건 어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채취하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1차 위반 100만 원, 300, 500 이건 굉장히 세죠. 더 센 거. 나무병원이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는 거고. 자, 저도 나무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것 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나무의사를 통해서 수목을 진단 및 처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수목의 소유자. 수목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가 없어요. 수목의 소유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목의 소유자 때문에 지금 이 수목의 수모자 범위 때문에 이 나무의사 개가 굉장히 좀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현재 굉장히 난리인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난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썼다. 150에서 300에서 500이다. 꽤 세죠? 꽤 세죠. 과태료지만 꽤 세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애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그림 찾기. 얘도 50이랑 70배, 50이랑 70배. 이것도 얘네랑 얽히면 되겠죠? 같이 얽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1, 2, 3. 그리고 얘는 예외로 1, 2, 2네요. 그리고 좀 다른 애, 아예 3, 4, 5. 얘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1차 위반 30, 40, 50만 원이다.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50, 300, 500이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그건 법정에 세워야 되는 거죠. 법정에 세워서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죠. 그다음 위험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가 50, 100, 200 이것도 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사실 딱 숫자가 나와 사실 좀 의미는 별로 없지만 숫자로 딱딱딱딱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생물적 산림 피해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에 생물적 산림 피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